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0.76%, 나스닥이 1.04%, S&P 500이 0.77%, 러셀이 1.09%로서 좀 상승했죠. 어제장에서 다우가 큰 폭이 하면서 IBM 자체가 완전히 폭락을 했죠. 자, 그런 이유가 다른 것보다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이제부터 소프트웨어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난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은 이제부터는 공생관계에 있다. 자,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주가가 좀 반등되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제가 보는 관점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의 장세가 너무 일단 사람들이 던지고 보자. 자, 그렇게 심리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심리 문제지 이게 파고 들어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완전히 다 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고 같이 공생의 관계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무 심리에 힘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올라가는 쪽에 있는 왼쪽 어깨에 있는 거지 오른쪽 어깨에 있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승 중에서 지금 좀 횡보 중에 있는 거지 주가 자체에서 급락을 한다. 그렇게 보실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갔던 것은 AMD가 좀 많이 갔죠. 자, AMD가 많이 갔던 이유는 아무래도 메타가 조금 더 지표를 갖다 더 많이 구입하겠다. 자, 그로 인해서 AMD가 살아있다. 그와 더불어서 엔비디아도 좀 많이 갔죠. 아침장에서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금 회복되는 모양이 있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도 나쁘진 않았다. 자, 그 다음 소프트웨어 쪽 있죠. 저 소프트웨어가 조금은 살아났습니다. 저번에 안 좋았던 모양이 있던 것들이 소프트웨어가 좀 지금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쪽이 좀 살아나면서 요거 자체가 시장에서 조금은 올라왔다. 그래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많이 빠졌을 때 좀 들어갈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모양이 있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빅테크 중심으로도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갔고 빠졌던 것들이 거의 다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은행주도 마찬가지죠. 조금 일단은 회복되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전히 컨슈머 디펜스라든지 인더스트리 이런 분야는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어로스페이스 이쪽 분야는 상당히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전반적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좋으면서 매기가 좀 돌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또 홈디포 역시도 조금 일단 지금 오늘장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던스는 보수적으로 잡았지만은 전반적으로 좋은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가 올라갔고 한 종목 일단 한 섹터 헬스케어만 좀 빠졌죠. 어제장에도 11개 중에서 5개 섹터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지 시장이 망가진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장에서 테크놀로지가 많이 갔고 인더스트리얼 그다음에 컨슈머 시큐리티 이런 것들이 좀 장을 갖다가 올렸다. 즉 말해서 아무래도 기술주 중심으로 장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장이 일단 상승 중에 있는 것이 하락 중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S&P 500의 지수를 보게 되면은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라가서 지금 이제 눕고 있는 거지. 그래서 왼쪽 어깨에 있는 거지. 지금 내려가고 지금 이제 꺾여서 내려가는 중에 있는 게 아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더 털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데가 아니고 올라가서 변동성이 좀 심해서 왔다 갔다 하는 중이지. 그 자체가 주가가 무너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폭락하는 게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려면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약간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주가는 반등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들고 가는 그런 시점이지 팔고 완전히 떠나는 시점 아니다. 그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를 본다면 계속해서 좀 들고 가시면서 많이 빠지는 종목에 한해서는 조금씩은 들어가는 것들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답이 돼서 지금 이렇게 박스권이 있으니까 하루 이틀 올라가고 하루 내려가고 하니까 힘들죠. 근데 박스권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은 위든 아래든 다 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시장 자체가 망가져서 끝난다 그러면은 트럼프 자체는 임피치 되면서 게임이 끝납니다. 근데 그렇게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실적이 늘어나고 있고 금리는 하락 중에 있죠. 자, 그럴 때는 주가가 큰 폭으로 꺾이진 않는다. 그래서 실적이 늘어나고 있고 금리가 내려가는 데 있어서 하락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상에서. 자, 그런 것들을 아시고 아직까지는 상승의 추세에 있는 거지 하락의 추세에 있는 게 아니다. 자,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제 많이 하락했던 다우지수도 어느 정도 일단 반등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1선 이런 데 아직까지 저항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나스닥 역시도 일단 200일선에서 반등이 돼 있는 상태 있죠.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러셀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 대해서 러셀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서 좋은 장세가 연출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년물 금리는 0.1% 상승하면서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빅스 지수 역시도 지금 좀 많이 내려왔죠. 6.61% 내려오면서 20을 갖다가 좀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다. 비트코인 역시도 움직이진 않았지만 조금 일단 바닥에서 6만대 그는 지켜주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이런 쪽에서는 시장이 그렇게 움직인 것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의 장을 갖다가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가 6개월 동안 요거는 월봉입니다. 월봉에 6개월 있죠. 6개월 동안에 박스권에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70불에서 200불대 그 박스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주가 자체가 이제 무너진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EPS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이익의 증가, 매출의 증가, 전망치의 증가가 다 일어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주가는 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올라가서 쉬고 있으니까 이제 이거 자체가 뭉개진 줄 알고 끝났다고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올라가서 왼쪽 어깨에 있다. 올라가서 지금 끊어지는 오른쪽 어깨가 아니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데서 가는 중에 있는데 자, 그거 자체가 견디질 못하니까 다 던져버리고 자, 그렇게 하는 모양이 있죠. 그래서 그럴 때가 아니고 지금 일단은 들고 갈 때고 만약에 많이 빠진 종목들은 약간씩 일부 계속해서 좀 사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익과 매출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울퉁불퉁합니다. 시장 자체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 것들은 외부 요인이고 결론은 일단 기업의 이익이 증가되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시면은 지금의 답이 나온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제하고 다르게 지수가 좀 350포인트 상승하면서 S&P 500 지수가 좀 반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AI 혁신의 우려 속에서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좀 반등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우가 좀 많이 올랐는데 아무래도 홈디코 주가가 한 3% 정도 상승했고 또 IBM의 실적이 1년 만에 처음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가 좀 상승했죠. 그래서 AI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전일 급락했던 다우지수가 좀 상승세를 힘입어봤다. 또 메타의 발표 후에 AMD의 주가가 한 8%, 9% 급등을 했는데 메타는 반도체 회사인 AMD와 단연간의 계약을 맺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AMD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갖다가 최대 6기가와트 규모로 AI 데이터 센터에 도입할 예정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성과 기반의 워런트를 통해서 메타는 AMD 주식의 최대 1억 6천만 주를 매입할 계획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 조치가 메타가 엔비디아의 수백만 개 칩을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수요가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GPU가 필요하다. 아직 AI가 끝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도큐사인도 마찬가지로 엔트로픽이 이 회사의 클로드 코워킹이 이제 도큐사인은 물론 구글 드라이브, 지메일 등 기존 기업들의 기존에 사용하던 도구들과도 연동될 수 있다. 그렇게 발표한 후에 주가가 4%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거겠죠. 이러한 움직임이 인공지능이 소프트 기업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투자자들에게 안겨주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일즈폴스라든지 서비스나우 이런 것들도 이번 주에서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었죠. 물론 지금 이제 IGB는 한 2% 상승했지만 아직까지는 갈 길이 큰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겠죠. 완전히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잠시 가는 게 아니라 자, 그런 것들이 오늘 장에서는 조금은 좀 좋게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팔고 나중에 생각하자. 그런 심리에 사로잡혀 있던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꽤 오랫동안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어 왔고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들조차도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주가가 좀 움직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런 매도세 위에 나타난 정ring적인 좀 안도 반등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팔고 보자는 그런 심리가 좀 많이 좌우가 되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지금 경제에서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이냐 그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주시장의 조정이다 그렇게 답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도에 미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대체로 낙관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재정 부양책, 완화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관세 부담이 완화라는 그런 유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세 가지를 본다면 결론은 이런 것들이 주가 자체를 갖다 띄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급락이 일어난다 그렇게 했을 때는 경기 확장을 저해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반기에 주가가 만약에 10% 하락한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GDP 성장률의 전망치가 0.5% 낮아지면서 2%까지 떨어질 수 있겠고 만약에 시장이 급락을 한다 그렇게 했을 때는 한 20% 하락한다 이렇게 되면 좀 완전히 하락장이죠. 그때는 GDP가 거의 추정치보다도 거의 한 1%는 낮아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계속해서 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그렇게 빠지진 않는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단기적인 위험에는 어떤 것이냐 했을 땐 급격한 시장의 조정이 단기적으로 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때는 그럴 땐 아무래도 조금 일단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주 위험은 조정이 이른바 부유 효과에 미칠 수 있는 피해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부유 효과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가계가 소득 증가에 비해서 자산 가치가 상승할 때 재정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기꺼이 소비를 한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주가가 만약에 급락하게 되면 이제 이런 소비가 좀 줄어들 때 아무리 시장이 약간은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경제적인 문제가 있지 다른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 자체를 본다면 경제 자체는 K자형 경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경기의 침체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고소득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소비를 늘리는 반면에 저소득층은 생필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의 조정이 발생하게 되면은 기대하는 부의 효과로 인해서 소비 증가가 2020년도 하반기에 소비 위축으로는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미 경제를 지탱하는 것은 고소득 소비자들인데 상위 10%의 소비자가 전체 지출의 거의 절반을 주도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자, 변동성이 큰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시장 자체가 좀 하락세가 된다면은 그럴 때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역사적으로 중간 선거 있는 해에는 19% 정도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소비가 좀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GDP 성장에 약간의 지금 이제 태클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IBM 주가가 반등했는데 분석가들은 IBM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엔트로픽의 새로운 클로드 코드 기능이 IBM의 메인프레임 네임 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갖다 불러일으키면서 IBM 주가가 13.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주가 급락은 좀 부당하다 그렇게 지적하면서 고객들이 IBM의 메인프레임의 고유한 장점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메인프레임의 현대화는 단순한 코드 변환 이상의 복잡한 작업이기 때문에 IBM이 이미 이러한 과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한 AI 기반의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은 차별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버코어 ISI의 지금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하락은 근거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좀 상승되고 있는데 메인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IBM 고객들은 메인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인 장점 때문에 여전히 메인프레임의 플랫폼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IBM 자체에서도 코딩 지원의 도구를 포함한 현대화 도구를 제공해 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IBM의 G17의 메인프레임은 여전히 인기가 높다. 그래서 고객들이 100%의 가동시간, 고품질의 암호화, 그다음 비용의 효율성과 같은 이점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제프리스 애널리스트 마찬가지로 IBM의 주가에 가진 큰 압력은 IBM 사업에 대한 지나치게 단순화된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큰 무리가 없는데 단순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일단 팔고 생각하자. 자, 그로 인해서 좀 주가가 급락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프레임의 현대화 자체는 단순히 코드 번역과 문서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운영 보근력, 성능, 그다음 튜닝이라든지 변경 관리와의 심층적인 통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IBM은 이미 이러한 분야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IBM의 사례를 들어서 고객들의 워크로드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늘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메인프레임의 사업이 회복력이 강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프레임이 여러 산업 분야에서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엔트로픽이 현대화 기회를 갖다 모색하는 제초의 기업이 아니라는 점에 동의하면서 IBM의 코볼의 전문가 부족과 수십 년간의 축적된 비즈니스 로직을 역설계하는 그런 필요성 등에서 기존 고객 기반 핵심 과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AI 기반의 현대화 도구를 제품함으로써 이미 스스로 혁신을 이루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기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것은 먼저 팔고 생각하자. 자, 그러한 투자 심리가 지금 이제 강하게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새로운 논문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생각을 자극하지만은 믿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일단 먼저 팔고 보자. 그런 심리가 계속해서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 스트리니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널리 도입될 경우에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 에버코어에서는 그러한 사태는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만 발생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자체가 조금 일단 지금 이제 현실 가능성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일단 이러한 비판에 있어서 한 세 가지의 장애물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많은 기능에서 인간의 참여가 매우 중요할 수 있는 반면에 AI를 활용하지 않는 사업은 경쟁에서 더 잘 견딜 수 있다는 점이다. 자, AI를 또 활용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겠죠.
둘째, AI는 컴퓨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지적인 한계에 부딪히거나 완전한 구현을 저해하는 에너지 사용 제약에 직면할 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 사용 이런 것들. 자, 셋째가 중요한데 중앙정책의 대응의 부재, 경제적 이익의 부재, 그리고 슌페프티식의 창조적인 파괴 이런 부재와 같은 많은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우리가 경제학을 본다면 완전 경쟁 시장이 있죠. 경쟁에 있어서 완전한 건 없습니다. 완전 경쟁이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중앙정책의 대응의 부재라든지 경제적 이익의 부재 이런 것들을 가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가정하고 들어가는 것은 맞지가 않다. 현실 세계에서.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트린 리서치에 따르면 AI 에이전트는 수주에 걸쳐서 진행된 연구개발 작업을 처리하는데 이거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완전히 일단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자, 그런 스케일링 법칙에 따라서 좀 쇼크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가정하에서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하고는 거리가 먼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에버코어는 방방문에서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서 일자리라든지 비인공지능의 관련부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새로운 금융위기와 제로금리 그다음 초고속의 경기 부양책이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시트린이 연구진이 제시한 시나리오가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 연구와 논의에 필요한 상황들을 제기한다는 점도 인정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반론 중에 하나는 시트린이가 제시한 시나리오라는 거죠. 즉 AI라든지 컴퓨팅의 자산 소유자에게 축적되는 막대한 부가 새로운 소비라든지 추가의 투자 수요를 갖다가 자극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소비포화의 개념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와 활동이 이러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소비에 맞춰서 분명히 발전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것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다른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서 자, 그런 것들이 또 발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K자 경제를 언급하면서 에버코어 저자들은 로봇이 수작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생산직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생산지 생산성이 인지 기반의 기술에 사는 만큼 빠르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지 노동자들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크게 오를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자, 또한 개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중재자의 가격 발전에 있어서 거시경제적 영향을 좀 혼돈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회사가 유통 채널에서 배제되어서 마진은 줄어들 수 있지만 이런 중간의 유통업체가 제거 과정을 통해서 판매자와 소비자는 오히려 이익을 얻고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예를 들고 있죠. 부동산 중개인 역시도 주택 거래 마진이 급락할 수는 있지만은 이익을 얻고 주택 소유자는 주택시장 활동은 오히려 증가될 수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점 이윤의 침식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줄어들지만은 나머지 분야에서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은 지금 이제 다른 것보다는 스트린이 보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자의 자본주의는 결국 소시민과 노동자 계급을 궁핍하게 만들어서 소비자가 남지 않게 된다. 그래서 스스로를 파멸시킬 것이라는 개념과 흥미롭게 연결 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는 가능하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시나리오가 좀 접목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가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또 아무래도 좀 개입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자,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말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일어나기는 좀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골드만삭스의 공포지수 역시도 10점 만점에 8.2 정도 되고 있죠. 상당히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심한 그런 장세가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울프 리서치에 따르면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인공지능의 투자 성장세를 과대평가하고 있을 수 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고 최근의 거래 상황을 본다면 뉴스 헤드라인만으로도 S&P 500, 나스닥 100, 러셀이 1점에서 1.6%는 하락하고 있을 수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2025년도에 자본 지출이라든지 예측치를 초과 달성하고 있지만은 2010년도에도 이러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좀 불확실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전력과 자재 규제와 같은 병목 현상이 2010년도 하반기에 대규모 AI 구축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둔화는 AI에 대한 우려로 큰 타격을 입는 부분에서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은 반도체 및 산업재와 같이 AI 크게 우준한 주식은 좀 폭락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자,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염려들이 방어 주식의 초과 수익률 자체가 시장에 일단 경고 신호를 내보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한 방어 주식들이 상승할 때 시장의 이면에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필수 소비자 에너지 주가가 지난 분기 동안에 10% 이상 상승한 반면에 금융이라든지 기술주는 하락했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는 1990년대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과 2000년대 닷컴 버블 붕괴 이렇게 두 차례만 발생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을 어려움을 겪었다. 그 이후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위험한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S&P 100 지수는 이 두 차례 변동 이후에 평균적으로 다음 두 분기 동안에 6.9% 정도 하락을 했는데 90년대 변동 이후에는 두 분기 동안 2.1% 하락했고 2000년대 변동 이후에는 두 분기 동안 11.6%나 급락했다.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다가오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딱 두 차례 발생했는데 1990년대 2.1%, 2000년도에 11.6%, 그래서 평균 6.9%가 하락했다. 방어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승했을 때, 자, 그런 느낌이 지금 좀 오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통계적인 이야기지. 이게 항상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모멘텀을 좀 잃어가면서 현재 거리 범위 내에 있지만은 매우 비정상적인 순환매가 발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지금 에너지라든지 필수 소비재 관련 주식이 올해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에너지 관련 주식이 새해 이후에서 거의 23%가 상승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S&P 500의 구성 종목 중에서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에너지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좀 트럼프 효과가 많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한 올해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010년도 어느 시점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기업 수익이 10%는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의 실적이 늘어나면서 금리가 내려갈 때는 주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사에서 그런 조합으로 하락세를 보인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주도해야 된다. 요 말은 맞는데 기술주와 금융주가 계속해서 부진한 상태로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금융주가 7.7% 하락되고 있고 기술주가 4% 이상 하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반기로 가면은 이런 것들이 다시금 상승하지 않겠나. 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암호화폐에 대해서 한번 볼 것 같으면 시장이 최근에 하락세 때문에 비트코인의 채굴은 더 이상 수익성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중요한 이유는 비트코인 따라서 지금 시장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세가 대부분 비트코인 채굴자들에게 다시금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악화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채굴의 수익률이 현재 3%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가장 효율적인 운영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익성이 없는 수준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암호화폐 채굴은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디지털 거래를 검증하면서 토큰을 갖다 획득하는 에너지 집약적인 과정인데, 비트코인에서 가격 자체가 아무래도 해시 가격은 채굴자들이 테라해시당 얻는 수익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서 네트워크 해시 가격도 하락하면서 채굴자들은 고된 노동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해시레이트 인덱스에 따르면 이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의 해시 가격은 지난 3개월 동안 30%나 하락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 하락의 추세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해시레이트 인덱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해시 가격은 초당의 테라해시당 28달러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가 안 맞다는 거겠죠. 비트코인의 채굴 경제성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 지난 12개월의 실적 전망에 압박을 가했던 사상 최저의 해시 가격조차도 오늘날 상황에 비하면 불어 보일 정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광산회사들은 더욱더 심각한 적자에 빠지고 있다. 비트마니라든지 마라홀딩스 이런 것들은 29%가 하락이 되고 있고 클린스파크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13%가 하락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채굴자들은 이미 손실을 많이 할 수 있는 대한 사업인 고성능 컴퓨팅 서비스 HPC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회사들이 사이프 마이니인지 테라울프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자, 아무래도 지금 비트코인 중심의 사업 운영 방식을 재조정하거나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처리해서 복잡한 계산을 고속으로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들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HPC의 경제성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만큼 모든 채굴자들이 가능하다면은 비트코인 채굴에서 HPC 채굴로 적극적으로 전환해야 된다. 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은 지금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있죠. 자,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 이런 것들보다는 트럼프 일단 가족이 밀고 있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획득했을 때 이자가 어떤 인터레스트를 주느냐 마느냐. 자,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자를 계속해서 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JP모건 이런 금융기관이 다 망해버리고 이쪽으로 돈이 다 가니까 그래서 요 법안 자체가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요 법안이 어느 정도 일단 지금 마련돼서 통과가 된다면 비트코인 다시금 좀 올라가지 않겠는. 그래서 법안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결론은 이자다. 금융기관과 지금 JP모건이라든지 이런 은행들과의 지금 싸움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회복되면은 다시금 주가는 달릴 수 있는데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은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이 되고 있는데 그 하락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고 그와 더불어서 언제쯤 반등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반토막 났습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모두가 예측하지 못했던 이 붕괴, 대체 왜 일어났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다음 슈퍼사이클의 경로까지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먼저 이 충격적인 폭락의 현주소를 정확히 짚어보고요. 그리고 왜 4년 주기 같은 낡은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는지를 분석해 볼 겁니다. 다음으로는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든 워싱턴의 규제 문제, 그 속사정을 깊숙이 들여다본 뒤에 마침내 다음 강세장을 향한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야기의 시작은 모두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바로 그 시장 붕괴, 그 자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0%. 네, 단 몇 달 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정확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돈이 그냥 호공으로 사라져버린 거죠. 차트를 보시면요, 사상 최고가였던 12만 6천 달러에서 불과 몇 달 만에 6만 2천 달러까지 말 그대로 수직으로 낙하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하락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거죠. 도대체 무엇이 이런 붕괴를 만들어냈을까요? 많은 분들이 또 4년 주기 반감기 사이클이 왔구나 하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가 알던 그 게임의 규칙이 이제는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건 아닐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시장이 돌아가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했는지 그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아주 단호합니다. 이걸 또다시 반감기 탓으로 돌리는 건 이제는 위험할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진 아주 안일한 분석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핵심적인 변화인데요. 왼쪽의 과거 시장은 비트코인 자체 코드, 즉 반감기라는 공급 충격이 가격을 움직였어요. 그런데 오른쪽 지금 시장을 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들의 ETF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즉 수요의 변화가 가격을 결정하는 시대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건 이번 폭락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준은 계속 금리를 올릴 것처럼 으름장을 놨죠. 기관들 돈은 ETF에서 빠져나가서 안전한 미국 국채로 도망갔죠. 갑자기 미국이랑 이란 사이에 전쟁 날 것 같은 험악한 분위기까지. 거기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더니 그냥 위험한 기술주처럼 뚝뚝 떨어졌고요. 마지막으로 빚내서 투자했던 사람들 줄줄이 강제 청산당하고 채굴자들마저 못 버티고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말 그대로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터진 퍼펙트 스톰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시장 요인들 말고도 이 불확실성을 키운 또 다른 진원지가 있습니다. 바로 워싱턴 DC입니다. 이 암호화폐 법안을 두고 지지부진하면서 시장에 혼란만 더한 거죠. 여기서 딱 하나 팩트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데 이 그래비티 법안이라고 불리는 지니어스 법안은요, 이미 작년 7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불확실성은 이 법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클래리티 법안. 이게 뭐냐면 암호화폐 시장의 교통정리를 해주는 아주 포괄적이고 중요한 법안인데요. 이게 단 하나의 엄청난 쟁점 때문에 상원에서 발목이 잡혀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그 쟁점이 뭐길래 워싱턴을 마비시키고 시장의 미래를 인질로 잡고 있는 걸까요? 그 핵심 갈등의 한복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질문은 이겁니다.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맡기면 이자를 줘도 되냐 안 되냐?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 하나가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업계의 생존을 건 전면전으로 번진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양쪽 입장이 정말 팽팽합니다. 은행들은 이자 주게 놔두면 우리 은행 예금 다 빠져나가서 금융 시스템이 위험해진다. 이건 뱅크런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반면에 암호화폐 업계는 이거 막으면 디파이 같은 혁신은 그냥 다 죽는 거다. 혁신은 전부 해외로 떠나버릴 거다. 라면서 이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맞서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우니까 결국 백악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교착 상태를 어떻게든 끝내기 위해서죠. 백악관이 아예 암호화폐 정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양측을 협상 테이블에 강제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딱 못을 박았죠. 2020년 3월 1일까지 무조건 합의안 가져와라. 일종의 최후 통첩을 보낸 겁니다. 이렇게 정부가 강력하게 압박하니까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같은 업계 주요 인사들은 4월 말까지 CLIRT 법안이 통과될 확률이 80%가 넘는다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시장은 바닥을 다진 것 같고 규제라는 가장 큰 불확실성도 곧 거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다음 강세장, 그 다음 슈퍼사이클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게 될까요? 시간표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1분기, 지금처럼 6만 달러 초반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바닥 다지기 과정을 거칠 겁니다. 이때 똑똑한 돈들은 조용히 매집을 하겠죠. 그리고 2분기, 연준이 돈줄 죄던 걸 멈추고 드디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거라는 강력한 촉매제가 등장합니다. 이걸 계기로 2026년 중반부터 본격적인 이륙이 시작되고 4분기에는 시장에 다시 포모가 돌아오면서 사이클의 정점을 찍을 거라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주시해야 할 핵심 가격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82,000달러, 여길 뚫어야 이제 진짜 하락 추세가 끝났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심리적 저항선인 10만 달러죠. 여길 돌파하면 대중의 포모 심리가 다시 불붙을 겁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 지점은 15만 달러 부근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막연한 희망 회로가 아닙니다. JP모건부터 그레이스케일까지 월스트리트의 주요 기관들 역시 거시경제와 규제라는 이 두 가지 큰 족쇄만 풀리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을 움직이는 엔진 자체가 바뀌었다는 사실. 이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다음에 올 거대한 파도를 제대로 탈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